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이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계산 구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득 금액 어제 배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근로소득 금액을 도출하는 구조를 배웠어요. 근로소득 금액,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죠. 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를 근로소득이라고 정했죠. 그죠? 근로소득. 근데 우리의 목적은 얘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1단계가 근로 뭡니까? 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왜 소득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천설에 따라 소득을 분류했지만 결국은 합산하는, 과세하는 기준 금액은요. 바로 이 금액이 바로 기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법인세에서 말이죠.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가산과 차감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얘가 아니고 얘 단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단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빼면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5종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업 목적상 5종의 그죠? 비과세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 뭐 차량 유지비를 자가운전 보조금을 필두로 해서 뭐 식대, 국외근로, 그 다음에 연장근로, 그 육아수당 이렇게 5개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뺀 나머지가 바로 뭐냐면 총급여액이 됩니다. 총급여액. 이 총급여액이 있죠. 총급여액이라는 이 금액은 총수익 금액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총수익 금액과 똑같은 개념이고 이 총수익 금액을 굳이 우리 재무회계에 빗댄다라면 수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뽑아내는 방식이 뭐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요. 이익이 되잖아요. 그죠? 이익이 되잖아요. 요거하고 여기 지금 비슷하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 개념하고 요거. 그러면 우리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익인데요. 실제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돈 벌었다는 말은 뭐냐면 총 번 걸 가지고 과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의하면서 돈을 벌었죠. 여러분한테 10,000원씩 걷었다고 가정할게요. 그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만약에 10만 원을 벌었다 할게요. 그걸 가지고 과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유는요. 그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투입한 그죠? 희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 그죠? 이 세법에서는 우리 법인세법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법인세법은 이거하고 비슷한 입금에서 뭡니까? 송금을 뺀 나머지를 소득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포착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소득세법은요. 소득세법은 여기에서 총수익금액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필요경비라는 개념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용어가 다르지만 법인세하고 있죠. 소득세 관세 구조는 용어가 다르지만 범위가 약간 다르다 뿐이지 구조적으로는 또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조금씩 같은데 다르게 쓰니까 우리는 상당히 헷갈린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득세의 전통적인 있죠. 이 소득금액을 뽑아내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 사업소득금액 뽑을 때 보면 제가 경상반복적으로 버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물론 또 비과세가 있지만 빼고요. 그렇게 나타난 있죠. 총수익 금액에서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여기 같으면 학원 같으면 뭐 전기료랄지 이런 것들 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인건비 이런 것도 들 거고요. 임차료 들 거고. 그런 것들 뺀 나머지 남는 금액이 소득 금액 아니냐. 그걸 가지고 과세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경비를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 필요 경비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경비적 성격의 일정의 공제액을 빼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있죠.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를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근로소득 공제는 구간을 5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일정 금액을 떼주는 제도가 됩니다. 필요 경비적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뭐냐면 500만 원 이하는요, 70%를 공제해준다. 그래서 어제 500이면 70%니까 35%를 과세되는 거는 그럼 30%란 말이잖아요. 70% 공제해주니까. 15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바로 소득금액 단위 계산 구조에서 반영이 되는 있죠. 이거를 우리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해야 될 구조는 뭐냐면요. 과세표준 단위예요. 과세표준을 구하는 있죠. 단계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이 비소, 이월계승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고 그 가표를 기준으로 2단계, 3단계 초과 누진 2억까지는 10%, 2억 초과해서 200억까지는 20%, 200억 초과는 22% 그런 것들을 정했지 않습니까? 구조가 똑같다는 말이죠. 즉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오늘 해야 될 큰 구조는 바로 과세표준이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될 구조는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할 거 아니겠습니까? 6단계 초과 누진을 곱하기 위한 기준 과표를 뽑아내는 거 있죠. 세율을 6%에서 우리가 40%까지 6단계 초과 누진이다. 그죠? 이렇게 한 금액이 바로 우리가 내야 될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요만큼 내야 돼 이 말이죠.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조세 정책적인 면에서 그죠? 세액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액 공제를 뺀다 그죠? 예, 세액 공제를 뺀 나머지가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이 결정세액이 바로 그죠? 너가 내야 될 뭡니까? 예, 실제 부담해야 될 확정세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예요. 결정세액. 지금 우리는 오늘 단계를 이렇게 두 단계에 대한 있죠.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과 뭡니까? 이거 오늘 이거 두 개. 과표를 뽑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그 다음에 결정세액을 우리가 세팅하기 위해서 공제되는 요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개인은 다양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소득을 원천을 나누고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금액을 도출해야 되냐면 소득 금액을 도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각종 입에서 건전기 태양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각종 소득 금액을 도출해야 됩니다.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가 차감된 후의 금액이에요. 소득과 소득 금액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뭡니까? 일반적으로 소득보다는 소득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득 금액에서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잖아요. 소득공제. 여기서 빼준대요. 소득공제를 빼준대요. 소득공제. 이 소득에서 뺀대요. 소득공제. 그러니까 오늘 학습해야 될 주제는 바로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뺀다. 그죠? 소득공제. 공제가 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뺀 나머지가 뭡니까? 과표구나 이렇게 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거다. 그죠? 요렇게 하는 거죠. 소득공제는 그게 공제다. 그죠? 얘도 공제다. 그죠? 그래서 오늘
공제라는 있죠.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공제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인적 공제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적 공제. 두 번째가 바로 특별 공제, 물적 공제를 하는데 특별 공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는 추가적으로 사람과 관계된 공제죠, 그죠? 소득자의 가족 사항을 고려한다 해서 그죠? 인적 공제가 있는데요. 이 공제 제도 때문에 우리 소득세를 보통 사람과 관계된 세금이라 해서 인세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세. 그에 비해서 부가치세는요, 물세 이렇게 있죠.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세는 크게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 사람과 관계된 이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가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뭐 냉면 먹으러 고기를 먹으러 가면 고기만 먹습니까? 아니죠. 꼭 뭐를 시킵니까? 후식 추가 메뉴를 시키죠. 추가 메뉴는 뭐죠? 뭐 냉면이라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인적 공제는 두 개 있다고 보면 돼요. 기본 공제, 기본 메뉴 고기, 추가 메뉴 냉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급여 얘기할 때 근로소득 공제와 대소득 공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요거는 필요경비적 성격. 필요경비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죠. 급여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실제 경비로 그죠?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빼주긴 빼줘야 되는데 실제 쓴 거는 못 빼잖아요. 그죠? 만약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할게요. A와 B.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A는 굉장히 소비가 뭡니까? 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요. 알뜰하다 이렇게 하면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다 써버리면 실제 경비면 있습니까? 없고 반대로 알뜰한 사람은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썼다라면 9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는 대응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근로소득을 총급여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필요경비는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회사 가면 이렇게 뭐 화장도 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필요경비인데 직접 못하니까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말이고 이 소득공제는 뭐냐면요. 정책적으로 인적 공제를 담아가지고 있죠. 요거는 필요경비적 성격이고 요거는요. 본연적인 인세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공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인적 공제 제도는 왜 있을까요? 이 인적 공제 제도는 취지가 이겁니다. 취지는 최저 생계비 유지입니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베이스가 그죠? 공제 베이스가 깔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가족이 많으면요 좀 이렇게 쓸 돈이 많으니까 세후 이익을 많이 그죠?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사람은 매년 같을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매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죠? 또 나이도 들고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기본공제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추가공제. 그래서 인적공제 안에는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이론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다음에 부양가족을 보고 인적공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공제를 포함한 금액을 인적공제로 본다. 그죠? 그리고 두 개의 합한 금액을 인적공제다. 어떨 때는 기본공제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중에서 그렇게 출제는 잘 안 되지만 만약에 추가공제만 구하세요 하면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물어보기 나름이죠, 그죠? 근데 인적공제가 얼마냐면 두 개다, 합계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그게 또 이렇게 두 개로 있어요.
어떤 요건이냐면 여기 엔드 요건이에요. 연령 요건하고요. 소득 금액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했을 때 기본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기가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걸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 공제. 자, 특별 공제, 그럼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 4종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 공제도 한 4종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공제가 될 것이고, 밑에 이제 세액 공제가 9종이 있습니다. 9개. 각종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 공제하고 이렇게 하면, 2개 하면 13종이 돼요. 이렇게 하면. 13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줄여보면 8종밖에 안 돼요. 더 줄이면요. 5종밖에 안 돼요. 5개만 좀 정확히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3종 중에서 소득자 본인 5개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 우리 학습 면에서 별로 뭐 자녀 세액 공제가 뭐 그리 중요해요. 자녀 한 명당 15만 원씩 공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 사원 등록할 때 자녀가 공제 가능한 자녀가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세액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건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학습에서. 그런 것들이 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8개 있다. 8개 중에서 5개가 뭐냐면요. 이 3개는 소득자 본인만 쓰는 거예요. 공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사용했을 때 공제 가능한 거는요. 판단해야 될 거는 5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학습해야 될 거는 5개만 정확히 하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식이 나타나겠죠.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이게 전체적인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서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과세가 되냐면 이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까? 원천징수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상용근로소득은 그죠? 상용근로소득은 이렇게 지금 정산하는 구조가 되죠. 연합적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해서 연말정산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결정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1년이 넘어야지 결정세액을 알 수 있으니까 세금은 매달 소득이 발생할 때 내어놓고 1년이 지난 후에 결정세액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그 다음 달 2월 급여를 적금할 때 2월 급여. 그때 연말정산을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죠?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내가 내야 될 세액이 결정된다. 그럼 그 세액과 내가 연합적으로 내어놓은 원천징수액과 비교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뭡니까?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얼마를 소득을 지급할 때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아무것도 없는 총각 혼자 1,000만 원을 그죠? 벌었을 때 원천징수액하고 4인 가정한테 1,000만 원 줬을 때 원천징수액은요 달라지겠죠, 그죠? 당연히 당연히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그죠? 적어질 거라는 건 당연하니까 그걸 가름해서 뭡니까? 원천징수액에 뭡니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포함을 시켜서 뛸 때부터 뭡니까? 좀 차등해서 뛴단 말이에요. 같이 만약에 급여가 같이 500을 지급한다 해서 그죠? 원천징수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가족이랄지 다른 여러 가지 때문인데요. 그럼 원천징수를 하면 원천징수 세액이 있잖아요, 그죠? 원천징수하면 여기에 세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면 2가지예요. 바로 2가지가 뭐냐면 여기에 영향을 줘요. 원천징수액에 뭡니까? 세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과세 근로소득하고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인적공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원천징수액이 적어질 거고 또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기본공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그만큼 원천징수할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액의 결정이 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잘못하면 원천 징수 세액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입력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영향을 주냐면 요 비과세 급여인데 여기 바로 급여 대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비과세 급여에 있죠. 실무는 급여 대장에서 영향을 줄 것이고 인적 공제는요. 사원 등록 실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람에 관계되는 사원 등록할 때 부양가족을 딱딱 그저 기본 구조가 되는 사람을 밑에서 우리가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식이 몇 개 나타날까요? 당연히 한 개, 두 개. 순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직원이 들어오면 사원 등록하고 급여 줄 거니까 급여 대장 만들고 그때 비과세 요소와 인적 공제 요소를 감안해야지 원천 세액이 뭔가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징수하는 이 메커니즘은 우리 과세관청에서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게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우리 부양가족별, 소득별로 해서 있죠. 구간별로 이렇게 징세해야 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세액표가 있는 거죠.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요거에 의해서 딱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실무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항상 제 앞에 뭡니까? 이렇게 팽으로 된 종이 있죠. 간이세액표가 있어요. 이렇게 넘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이 얼마인지 가족 몇 명이 대충 구간을 크로스하면 원천에서 띄어야 될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걸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서 찾아와서 부양가족 몇 명, 그죠? 급여 몇 명을 치면요. 자동적으로 구세청 사이트에서 원천 징수할 금액이